네, 안녕하세요. 네, 요양보 개론의 제 세 번째 시간, 요양보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장교양보험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총 정리 이해를 돕고자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장교양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대상자가 또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거 또 들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쭉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순서대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번 선생님들 세 번째 시간 등급을 받으셨어요. 이제 대상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장교양 등급을 받습니다. 장교양 등급이 나오는데 누가 1등급이고 누가 인지지원 등급인가.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월 한도액이라는 게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될수록 월 한도액은 가장 많고요. 가장 많기 때문에 방문 요양으로 예를 들면은 더 요양보호사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 어르신들은 하루에 4시간씩 가능하고요. 방문 요양을 할 때는 3, 4, 5등급 어르신은 하루에 3시간씩 가능합니다. 그러면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이냐? 한번 상태를 읽어보겠습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1등급입니다. 점수로는 95점 이상이고요. 95점 이상이라는 것은 95점을 포함한 숫자예요. 네, 95점을 받으면 1등급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을 보시면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네,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입니다.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2등급이라면 보시면 되고요. 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을 얘기를 해요. 95점 미만인 거는 미만이란 얘기는 그 숫자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95점을 받으면 위에 1등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장교양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3등급입니다. 점수는 75점 이상, 75점 미만. 그 다음에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4등급이 돼요. 점수로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교양 5등급 치매 대상자 노인장교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의 한정함 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나오면 5등급인데요. 여기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다른 등급이랑도 점수가 똑같아요. 선생님 다음에 할 텐데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등급 외 판정이라고 등급 외 등급이라고 A, B, C 등급이 있거든요. 여기 등급 외 A등급을 받은 어르신도 45점 이상 51점 미만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옆집의 할머니는 45점으로 A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45점으로 5등급을 받았어요. 5등급을 받으면 장교양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A등급을 받으면 장교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점수는 같은데 누구는 A고 누구는 5등급이 받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치매 대상자입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면은
이 점수에 포함이 되면 5등급이 되고요. 치매는 없고 점수만 45점에서 51점 미만이다. 그럼 A등급이 되시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도 하기 때문에 어르신 성함이란 주민번호를 치면 어르신이 받은 진단명 또 약 처방 받으신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등급 저번 시간에 장교양 인정 신청 절차에서 의사 소견서 내는 절차가 있다고 했죠. 이 5등급 어르신 받는 어르신들은 의사 소견서 양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의사 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도 아무나 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매 교육을 이수하신 의사 선생님만 이 5등급 어르신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등급 어르신 집에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누가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바로 이 5등급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5등급 어르신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고 또 치매 교육을 이수하신 선생님들만 5등급 어르신을 케어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치매 교육은 어디서 하냐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선생님들이 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장기 요양 기관에 취업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신청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생각하면은 5등급 어르신이 우리 기관에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이 5등급 어르신을 케어하러 가야 될 텐데 5등급 어르신 케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치매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래 너희 5등급 어르신 배출될 수도 있으니까 너의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이 치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라는 얘기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업처에서 추천을 해서 2명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이 5등급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고요. 주된 업무가 인지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보통 1등급에서 4등급 어르신은 뭐 일상생활 지원, 신체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이런 걸 하게 되지만 5등급 받은 어르신들의 주된 역할은 인지활동이에요. 즉 요양보호 선생님이 가셔서 치매 예방, 치매 유지 뭐 이렇게 치매 관련된 인지활동을 하러 갑니다. 뭐 퍼즐 맞추기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을 받고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지원 등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을 받아야 된다. 어르신들이. 그래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등급을 받으셨어요. 등급을 받으면 마번 판정 결과 통보가 합니다. 공단에서 등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빙 서류를 줄게요. 그러니 교육 받으러 오세요 라고 판정 결과를 우리 보호자한테 통보를 하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네,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된 증빙 자료가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를 줄 거예요.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라는 것도 이 세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주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가 납부가 될 거예요 라는 공단에서 간단하게 교육을 실시를 하죠. 그리고 공단에서 내가 가서 이 등급 받은 서류를 찾아올 수 없다고 하면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면 집으로 등기로 보내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단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등급을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즉 등급이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끝나면 만료가 되면 이 등급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갱신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어르신 등급이 유지되든 향상이 되든 할 텐데, 이건 서비스 이용 지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룰게요. 그래서 이 등급이 최소 1년이 나와요. 그리고 최장 4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1년이고 누가 4년이냐면 밑에 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유효 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의 경우는 4년을 받습니다. 네, 즉 한번 예시를 읽어보면 2017년 7월에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2018년 7월에 다시 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또 1등급을 또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다음 갱신할 때는 몇 등급을 받냐면 4년을 받아요. 그래서 2022년 7월에 다시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등급의 경우는 4년이고요. 2등급에서 4등급인 경우에는 3년이에요. 즉 똑같이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2등급에서 4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그 다음에 갱신 신청할 때 3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읽어볼게요. 2017년 7월에 2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년 등급을 받았어요. 1년 유효기간을 받고서 1년 후에 다시 갱신 신청을 했더니 1년 후에 2018년 7월이죠. 7월에 갱신 신청했더니 또 2등급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갱신 신청할 때는 3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2021년. 또 2017년 7월에 3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이 나왔고 1년 후인 2018년 7월에 다시 신청을 했더니 또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직전 등급 3등급, 1년 후 등급 3등급 똑같죠? 다음에 1년 후에 신청할 때는 3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도 마찬가지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갱신 신청을 했을 때는 유효기간이 2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래요. 별표를 보면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하여 조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4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3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2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기관의 종류를 아시면 돼요.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를 아시면 돼요. 즉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셔야 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나, 이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뭐가 있냐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건데, 그 얘기는 곧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를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즉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에는 크게 재가시설인 재가급여가 있고요, 시설급여인 입소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 파트에서, 요번 시간에는 재가급여만 다룰 거거든요. 재가급여. 즉 재가급여는 선생님들이 재가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재가시설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즉 이해를 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등급받은 대상자분들이 재가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용을 했다가 제자리로 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입소를 해서 거기서 의식주 생활을 합니다. 예. 어르신이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가시설은 거기서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했다가 제자리에 오는 이용시설입니다.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등급받은 대상자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등급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파트를 할 테지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시설이다. 재가 시설보다 더 큰 개념은 이용시설이다. 이용하고 제자리에 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가급여는 재가 시설이라고 이용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240시간 교육과정 중에 재가 시설 실습을 가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재가 시설이라 그러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만 재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가 시설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방문 요양이 있습니다. 이 방문 요양은 방문자가 들어가죠. 교재에 우리 이제 등급받은 어르신들 대상자를 수급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교재에 나오는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 등급받은 어르신들, 등급받은 대상자를 수급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등급받은 어르신들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이 수급자 어르신은 어디에 있나요? 본인 집에 있거나 가정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양보호 선생님이 등급받은 수급자를 돌보러 등급받은 어르신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요. 수급자 집을 방문해서 무슨 일을 하나,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신체 지원도 할 거고요. 뭐 개인활동 지원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해요. 신체 지원, 개인활동 지원, 뭐 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어에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뭐 신체 지원, 개인활동 지원 등 이런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방문 목욕. 방문 목욕도 어르신이 어디에 있죠? 본인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무슨 일을 하냐? 목욕을 시켜드려요. 목욕. 이런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방문 간호. 방문 간호도 어르신이 어디에 있죠? 본인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고요. 간호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이 방문 간호는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주간보호, 야간보호가 있어요. 이거는 주 야간보호센터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아니라 등급받은 어르신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차가 옵니다. 차가 와서 우리 어르신 사는 곳으로 와서 차를 태워서 기관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저녁에 우리 어르신을 모셔다 드립니다. 집으로. 이게 주간 야간 보호인데 어르신이 어디에 있죠? 본인 집에 있나요? 기관으로 모시고 간다 그랬죠? 즉 기관에서 보호해 줍니다. 어르신을. 그래서 수급자를 기관에서 보호해 주며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언제까지 보호해 주냐? 일정 시간 보호해 줍니다. 네, 일정 시간 보호해 줘요. 하루 종일 뭐 요양원처럼 뭐 그래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보호해 줘서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려요. 그게 주 야간 보호고요. 그 다음에 단기 보호. 단기 보호도 우리 등급받은 대상자 수급자 어르신이 본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보호해 줘요. 그래서 수급자를 기관에서 보호해 주고 언제까지?
일정 기간 혹은 단기간 보호해 줍니다. 요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복지용구라고 있어요. 교재에는 기타 재가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복지용구는 의료기기인데 우리 어르신 복지용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복지용구 물품을 살 수도 있고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은 등급별로 한도액이 달라요. 매월 등급별로 한도액이 다른데 1등급 어르신이 한도액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모두가 똑같이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주어집니다. 모두 똑같이요. 이 160만원이라는 1년에 160만원이라는 한도의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용구들을 살 수가 있고 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재가시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단기보, 복지용구 이거는 재가급여다, 재가시설이다. 지금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지금 다시 교재로 넘어가 38페이지를 보시면 재가급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교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를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재가급여 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본간호 및 교육, 훈련 및 상담, 일부 검사, 투약, 주사 등을 의사의 처방, 간호 지시서에 의하여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간호의 내용은 절대 수행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네, 연계해야 된다고 나와있죠. 방문간호는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9페이지 이 표를 보시면 또 이 시설의 종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는 다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방문 요양, 장기 요양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상자 어르신 집을 방문한다고 했죠.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문 요양입니다. 방문자라고 들어간 거는 무조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방문 목욕도 보면 장기 요양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써있죠.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이렇게 써있습니다. 방문 목욕의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혼자 목욕시켜 드리는 것은 방문 목욕이 아니라 방문 요양의 신체 활동 지원 등의 목욕 도움에 들어가고요. 방문 목욕은 법적으로 2인 1조로 가게 돼 있어요. 2명이 가서 어르신을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차량 목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 집 가정 내 목욕이 있어요. 가정 내 목욕에서 욕조, 어르신이 입욕하는 시설이 있는 입욕 목욕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입욕 시설이 아닌 목욕 의자를 통해서 목욕을 하느냐,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만약에 목욕탕을 모시고 간다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2명에서 같이 모시고 가야 돼요. 혼자 목욕을 모시고 가는 거는 방문 목욕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방문 간호. 장기 요양원이 간호사 등의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 지시서 이하 방문 간호 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네, 방문 간호도 방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라는 단어가 있고요. 간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장교양 기관에서 보호해줘요. 그래서 가셔서 요양보호 선생님이 신체활동 지원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가면. 그 다음에 단기보호도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혹은 단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단기 보호도 어르신 집이 아닌 기관에서 보호해주고 일정 기간, 단기간 보호해준다고 나와있죠. 선생님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만약에 급여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 제가 급여의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잘 고민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방문자 들어간 거는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갈 테고, 방문 목욕은 목욕자가 들어갈 테고, 방문 간호는 간호자가 들어갈 겁니다. 주 야간 보호도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해 주는 거, 단기 보호도 일정 기간 혹은 단기간 기관에서 보호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라고 했어요. 아까 어르신 모두가 1년에 160만 원이라는 한도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용구를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다룰게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재가급여의 종류에 대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 연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표 제1-10 재가급여의 장단점. 네, 재가급여는 이용시설이라고 했죠. 어르신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라고 했어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등급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중에 이 이용 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용시설인 재가급여, 재가시설은 장점, 평소에 생활에 친숙한 환경에 지낼 수 있다.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또 다시 지부에 오셔서 이제 이용했다가 제자리에 오는 거니까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요. 사생활이 존중이 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본인이 생활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네, 사생활이 존중이 되고 본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반면에,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네, 그 요양보호 선생님이 보통 하루에 3시간씩 나가시거든요. 1등급, 2등급 어르신 4시간씩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일정 시간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냥 의료에 대한 거, 간호에 대한 거, 이런 거는 뭐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요. 기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셨는데 어르신이 위급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119에 전화할 테고, 선생님들이 속한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될 테고, 또 가족한테도 알려야 되잖아요. 혼자서 선생님들이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예, 만약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또 아무래도 대처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재가급여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재가급여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들이 재가급여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 재가급여는 크게 이용시설이다. 그리고 이용을 했다가 제자리에 온다. 기관의 종류를 보시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자가 적혀있는 이 3가지 서비스랑 어르신을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주간, 야간, 단기 보호가 있다. 그리고 복지용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중에 실습을 나가셨을 거예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여기 실습 나가셨죠? 그 다음에 주간, 야간, 단기 보호, 여기 실습 나가셨습니다. 선생님들,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면 실습을 다 하신 거예요. 예. 방문 간호랑 복지연구는 선생님들이 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실습을 안 나갔고요. 그래서 정 외우시기 힘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실습하신 곳들을 잘 생각하시면 맞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말고 시설급여를 할 거예요. 시설급여는 선생님들이 쉽게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르신이 의식주 생활을 거기서 다 하는 곳이다. 그래서 생활시설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텐데, 전 시간 강의한 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순서대로 잘 올려놨으니까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